자, 두 개 물체, 1번 물체, 물체 2번 물체 이런 것들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r만큼, 스몰 r만큼 떨어져서 얘네들이 적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 있게 만유인력으로서도 작용을 한다. 1번 물체 9kg이라든지 2번 물체 1.6kg이라든지 이런 게 만유인력 작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질량이기는 해요. 아무리 진공 공간이라고 해도 몇 킬로그램, 10kg 단위 뭐 요 정도 수준의 물체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으면 얘들 서로 간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살살살살 이게 가까워지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안 보여요. 너무 그 힘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힘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1번 물체에다가 전자 한 개를 집어넣었대요. 그게 굉장히 과하죠. 전자 똘랑 한 개 집어넣어 가지고 일종의 대전을 시켰더니 음전하로 대전을 시켰더니 B물 2번 물체에다가 적절하게 Q쿨롱을 대전을 시켰을 때 두 물체는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서로 정지해 있더라, 계속 정지해 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전하를 얼마로 집어넣어야 될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제시문에서 소개된 또는 알고 있다면 그 공식 그대로 써서 각자가 받는 만유인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똑같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걸로 풀이를 하면 되는 거는 별거 아니고 실제 그래서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 완료한 다음에 Q값은 이렇게 쿨롱 값으로 나온다. 쿨롱 단위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쓰는 거.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희한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식은 다 세우기는 하는데 만유인력, 중력, G R제곱분의 MM, K R제곱분의 QQ 써가지고 갖다 한 다음에 전개하면 되는 건 아는데 문자로 그냥 대강대강 쓸 때하고 대강대강은 아닌데 아무튼 문자로 쓸 때하고 실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요 계산 틀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지수 나오는 것들, 분모에 분자에 제곱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지수법칙 좀 써가지고 덧셈 뺄셈 수준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거 조금 틀리면 갑자기 정답이 10배, 10분의 1, 100배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몇 점 얼마 곱하기 10의 몇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다루다가 깜빡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연습상 한번 해보라고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역시 표현이죠. 내가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쉬운 문제 나와서 잘 풀 것 같아 환호하지 말고요. 어려운 문제 나와서 난 이거 못 풀 것 같아 좌절하지 말아라. 문제의 진짜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문제, 어려운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편안한 문제고 쉬운 문제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답도 잘 구해지네 하는 문제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문제다. 왜? 어려운 문제는 다들 못 풀 거기 때문에 나는 뭐라도 써야지 답안지에다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있을 거야 쭉쭉쭉 써내려가는 관계에서 채점표에 나와 있다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정답이 맞았다는 걸 전제로 나머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고. 배점표에 이렇게 채점하세요 했을 때 이 말 확인했니? 이러이러한 상황이란 거 확인했어? 그거 썼네?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썼니? 썼네? 정답은 맞았니? 그건 틀렸는데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적절한 용어로 잘 써냈다. 그럼 그거 득점이다. 하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부담 없이 오히려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들 차분하게 써내려가면 점수 긁어 모을 수 있고 그걸로 합격하는 거다. 왜? 수많은 학생들이 답을 맞히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맞힐 자신감이 없으면은 아예 백지를 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보기에 딱 봤더니 정답까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까다로운 문제다. 왜? 애들 다 풀고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답안지에다가 쓸 거야. 요령껏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당연히 정답은 맞춰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서술 과정에서 요령껏 적절한 표현으로 득점 가능한 요소들 다 찾아내서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답안 쓰기 과정에서
약간의 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풀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힘관계 식 세우는 거, 전개하면 된다는 거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표현상 잘못된 표현들 절대 하지 말고 써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표현상 문제가 될 것들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라는 거. 당연히 여기서는 1번 물체, 2번 물체 대전도 있고 질량 가지기 때문에 중력, 만율력 내지는 전기력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될 텐데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 쓰면 얘는 물리 하나도 모르네 이런 티가 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특정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가해야 그 효과는 그 힘을 받은 물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물체가 받을 힘이 누구한테서 어떻게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 또는 그 물체가 또 다른 물체들로부터도 추가적인 힘을 더 받았을 때 내가 받을 힘들의 크기와 방향끼리를 합성해서 알짜 힘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 학생들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율력이 작용하고 전기력도 작용하니까 두 힘이 합성하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내가 너한테 가하는 힘 있고 네가 나한테 가하는 힘 있고 그것들 중에서 뭐랑 뭐를 이게 다 별도의 힘입니다.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4개의 힘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1이 2한테 가는 중력, 2가 1한테 가는 중력, 1이 2한테 가는 전기력, 2가 1한테 가는 전기력 4개나 나오는데 대강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전기력이랑 중력은 만율력은 같아야 돼 이래 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를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따져보는 거는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 채점자 입장이 항상 돼야 돼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답안지에 점수를 더 주고 좀 부족한 답안지에다가는 점수를 덜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미세한 차이를 고려를 잘 안 하면 결국에는 얘도 답 맞고 얘도 답 맞았네. 모두 다 동점 몇 명 빼고 2번에서도 큰 차이 안 나 그래 버리면은 합격생을 가리는 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일수록 쪼잔하게 채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의 실수, 약간의 논리상에 약간 문제되는 것들 이렇게 썼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얘가 물리의 기본적인 물리량들 간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가차없이 감점을 시켜주는 이렇게 안 하면 동점자들에서 나은 답안지를 가릴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신경 꼭 써야 됩니다. 힘은 누가 가서 누가 받는 힘인지 일일이 체크해 주시고 대강 공식들 몇 개 나오면 이 숫자랑 같겠지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있었는데 이번 문제의 경우에도 어버버버버버 한 다음에 두 물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1번 물체가 받을 힘들인 오른쪽으로의 만유인력과 왼쪽으로의 전기력 이런 것들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려고 할 때도 요때도 함정이 있죠. 어떤 물체가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받을 중력이나 만율력이나 전기력이 그게 크기가 같아서 상쇄돼서 알짜는 0 돼야 된다라고 할 때 물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라고 하는 것도 트집 잡자면 더 잡을 수도 있죠. 왜? 정지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정지해 있으므로 또는 정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알짜임이 0이면은 가속도가 0이란 얘기지 속도가 0, 정지다! 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점수 판가름이 안 날 때에는 야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얘기잖아? 그러면서 점수를 깎일 수도 있다고. 열심히 가속되다가 느려지다가 순간 정지했다가 이제 빨라지려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알짜임은 0이 아니지만 순간 정지할 땐 있으니까 요런 것들 쉬운 문제 1번과 같은 문제일수록 더 표현은 조심하자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문제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내가 얘기할 것들이 은근히 있었던 그런 문제라서 한번 짚어는 봤고요. 풀이 과정이나 정답에 대해서는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도 표현상 여러분들이 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기는 해요. 받침대가 있고 여긴 땅바닥이고요. 땅바닥에 용수철이 단단하게 고정돼 있으면서 지렛대, 여러분들 이거 막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 표현에서 이거 지렛대다 라고 했으면 계속 지렛대라는 표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것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뭐 적당히 얘기해도 되지만 엄밀한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도 문제에서 시키는 거 통일해 주시고요. 지렛대가 이렇게 뾰족한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 한쪽 끝은 용수철에 한쪽 끝에는 물체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지면과 나란하게 가만히 있을 상황으로부터 이제 물체를 놓으니까 아마도 지렛대 자체의 질량, 무게를 무시한다면은 그래도 얘는 질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력을 받아서 여기가 내려갈 거고 저쪽 끝은 올라간 결과 용수철은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만큼까지 내려가고 뭐 그래가지고 물체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간 거리가 D1만큼이었다 라고 처음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용수철은 받침점으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 일종의 돌아가는 운동을 할 때 양쪽의 거리비가 L1 대 L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질점처럼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래로 D1 내려갔다면은 용수철의 끝점이 올라간 거리 내지는 용수철 자체의 길이 변화는 D1 곱하기 L2분의 L1m만큼이요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럴 때에도 이거부터 이럴 때에도 어떤 전제 조건 하나를 꼭 써주면서 가자. 뭐? 어떤 거? 문제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어떤 표현? 이렇게 될 때, 그 괄호 이후 부분에 나오는 지렛대의 길이는 물체 및 용수철의 움직임 길이에 비해 충분히 긴 것으로 가정하여 용수철 및 물체가 지렛대에 가하는 힘은 수직으로만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지렛대 충분히 길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중력이나 탄성력은 현재 그림상 연직 방향 수직으로만 작용한다 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선생님 문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다 전부 다 동의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에도 꼭 써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요 내용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지렛대가 길다면은 이게 D1만큼 내려가고 그래서 D1 곱하기 L2분의 L만큼 올라갔고 그랬을 때 이게 일종의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끝점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의 호를 따라서 요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게 올라간 길이 내려간 길이라는 거를 높이가 이만큼 내려갔어요 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이동한 거리가 호를 따라서 D1이에요 라고 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지만 충분히 길다면 니네들의 이 변형된 길이 세타라고 그래봤자 세타라는 각도 매우 작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려갔다고 하든 돌아가면서 변위를 가졌다 그러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타가 작을 때는 이 호의 길이나 여기에서 쭉 내린 요 길이나 거의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거 길이에 대해서 연직 아래로 내려간 거리인지 호를 따라간 건지 구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역시 이 돌아가는 호 모양을 따라가면은 용수철은 늘어난 상태에서 약간 요렇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끝점이 조금 요렇게 벗어나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늘어나 있으니까 늘어난 길이도 문제가 될 것뿐만 아니라 이 끝에 가진 탄성력도 연직 아래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용수철 기울어진 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가해질 거다. 그런 것까지 충분히 길다 해서 설명도 되긴 하지만 굳이 한 번 더 그런 힘들은 중력은 당연히 이 지점에서 그냥 항상 아래로 작용할 건데 탄성력이 수직 위 또는 아래 중에 아래로만 작용한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준 거네요.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단서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힘들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이제 힘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 나 그 조건 확인했다. 문제 되면 내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풀려고 그랬는데 조건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고 넘어간다 라는 것도 중간중간에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끝에서 작용할 어쨌든 내려와서 작용하는 중력 mg 뉴턴과 이만큼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로 가해질 탄성력 K D1 곱하기 L2분의 L1 뉴턴 이런 거 괄호로 쳐주면 좋죠. 용설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해서 탄성력을 구했다라는 전체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좋겠고, 그런 힘이 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런 결과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야 된다 라고 써주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중력과 탄성력 같을 이유는 진짜로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둘이 같지도 않고요. 아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이 물체 지렛대에 대해서 왼쪽 끝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힘, 이것도 아래로 가해지는 힘. 그런데 둘이 같으면 뭐 어쩌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써준 친구들 많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이건 틀린 답이고요. 그거보단 낫긴 한데 이렇게 써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력이 가해지는 지점과 탄성력이 가해지는 지점은 요 받침대로부터 L1, L2만큼 떨어진 지점일 거기 때문에 탄성력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탄성력 먼저 할까요? K, 탄성력, D1, L2분의 L1 크기의 탄성력 곱하기 L1의 크기와 중력 mg는 받침대에서 L2만큼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이 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그나마 이렇게 써준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 현재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이것도 논리 구조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정지한 거랑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정지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중요하긴 한데, 순간 정지하는 건 또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유지될 것이므로, 정지 상태 유지되면은 가속도가 제로란 얘기니까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죠.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인데, 정지 상태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썼으면 이건 뭐야?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회전하지 않는다, 각속도가 제로다, 각가속도가 제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이건 이미 힘에다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인 요 거리까지 쓰면서 곱한 걸 쓰면서 돌림인 평형 상태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라는 것에서 요렇게만 넘어가면은 얘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써야 되는 공식 내지는 활용해야 되는 법칙이 뭔지 모르는 친구구나. 그냥 뭐 멀리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썼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돌리빙 관련 내용은 물리2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이런 것들은 뭐 지렛대 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물리원이라고 안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 제법 있기 때문에 표현상 요걸 쓰고 싶다라 그러면은 회전하지 않고 있으므로 알짜 돌림힘이 0이어야 될 것이고, 돌림힘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것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라는 거 뭐라 그랬죠? 뭐 대답만 안 하냐, 기억이 안 나냐 싶은데, 돌림힘 얘기할 때는 돌림힘을 이제 구해서 그게 제로가 될 조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전축 필요하다 그랬죠. 왜? 실제로 회전하지 않거나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가 회전축인지에 대해서 풀이 과정에서 아무데나 다 찍어도 되기 때문에 적절한 데다가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회전축을 받침대와 지렛대가 만나는 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저쪽 힘에 의한 탄성력에, 이쪽의 중력에 의한 돌림힘은 요래 L1과 L2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답안지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풀어도 결국엔 답은 금방 나오는 문제일수록 풀이 과정이 단순하거나 자신있게 풀 수 있을 문제일수록 답안은 섬세하게, 첨예하게 써줘야지 된다는 거 몇 번 얘기를 해요. 학생들 중에 답안지에 어디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기준을 좀 어렴풋이나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나 다른 문제와의 분량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써야 됨에도 많이 쓰는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축약해서 써야 돼야만 하는 상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답안 서술은 그 기준이 답안 서술 분량 내지는 뭐에 대해서는 써야 되고 뭐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대강 어떻게든 공부를 해놨는데 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물리에 대해서 손 놓고 안 풀어본 학생 잘 못하는 학생 못하는 친구 내지는 후배한테 이 문제는 네가 당장 다 이해하긴 힘들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요런 거 살펴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식이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너 중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식 세운 거에서 2항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거 덧셈 뺄셈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써먹을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면서 이게 이상기체라는 게 이러이러하다고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돌림임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갓 중학교만 졸업한 친구 내지는 공부 조금 떨어지는 친구한테 내가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중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써야 될 것 쓰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할 수도 있겠다. 선생님 제가 그 수준인데요. 그러면 좀 곤란하고 네가 그 수준이면 곤란하고 그러면 공부 좀 한 다음에 친구한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 선에서 답안지는 작성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약간 추상적이고 상황에 따라 또 변동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상황의 경우에 여기 써놨는데 이 글씨를 잘 못 썼네요. 내가 막 명필이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뭐 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손목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손목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꽉 잡고 뭐 이렇게 손 이렇게 꺾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알아볼 수는 있어요? 네, 알아볼 수는 있어요. K 용서상수를 K라 그랬을 때 K D1 L2분의 L1에 또 L1 곱한 것은 MG L2라고 하는 거 요거 최초 상황에서의 돌림인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구했다. 자 그랬는데 요거 확인만 한 다음에 이어서 이쪽에다가 Q라는 전하량을 가지는 물체를 새로 하나 갖다 놨다라고 합니다. 여기 Q2라는 전하를 가지기는 하는데 이게 물체의 원래 위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또 어느 정도 위치라고만 했는데 아이고 이걸 새로 갖다 놨더니 오른쪽 끝에 있던 물체가 이게 전하가 원래 대전이 돼 있었어 가지고 쟤 때문에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고 있게 됐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세로 이렇게 해서 이 끝점은 역시 더 많이 내려가더라도 용설 입장에서는 돌아간 만큼 끝자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만 열심히 늘어나서 원래 길이라는 것 기준으로는 물체 자체가 최초 위치에 비해서는 D2만큼 내려왔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D2 곱하기 L2분의 L1m만큼이 늘어난 길이 그래서 지금은 용수철이 끝점에 가하는 탄성력은 곱하기 K 뉴턴 가고 있을 것이고 이 끝 지점은 지구로부터의 중력은 여전히 mg 받으면서 이제 Q2와의 거리는 나름 또 R이 될 거라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네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 끝점이 받을 힘이 이제 2개로 변했네요. 아이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물체 Q2짜리 전하량 가진 물체 갖다 놓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때 탄성계수 K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쿨롱 법칙을 또 써야 되면서 보통 K라고 놓는 것이 지금 중복이죠. 그래가지고 표현상 K 값을 뭘로 얘기할지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줘야 돼요. 어떤 걸 K로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2번 문제 첫 번째 줄에서 용수철 상수가 K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K 자체의 자리는 용설 상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고 나는 K는 그냥 그 쿨롱 상수를 쓰고 싶은 게 내 고집이라서 용설 상수를 K 프라임으로 내가 잠깐 바꿀 거야. 이러지 마세요. 채점자 심기 건드리지 마세요. 네 맘대로 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풀어라. 네 맘대로 푸는 거는 일단 대학 입학한 다음에 하세요. 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요거 쿨롱 상수기 때문에 KC라고 써도 괜찮고 전기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KE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소문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K 프라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요 문자는 좀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는 쿨롱 상수는 알파라고 둔다 이런 것까지는 좀 오버예요. 물리에서도 이런 문자는 보통 이걸로 쓴다라는 그런 관습적인 문자의 용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알파라고 해야지, 뭐 C라고 해야지, 베타라고 써야지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첨자 붙여서 KE, KC, K 프라임 이런 식으로까지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역시 물체들이 정지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끝점에서 받을 힘이 요렇게 2개가 되고 저쪽 끝에서는 요렇게 하나에 대한 회전축을 정의했을 때 거기서부터 거리를 이용한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딱딱딱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D2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mg L2에다가 KR분의 Q1, Q2 곱하기 D2 한 거까지 L2 한 것까지 한 다음에 변형해서 써줘서 두식 섞어서 쓱 까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답 내주는 걸로 뭐 결론적인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내가 풀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은근히 희한하게 까다로워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요게 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좀 풀어보게 했었는데 은근히 D1은 어디서부터 잰 건지 D2는 어디서부터 된 건지 R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인지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 내가 답안지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했어요. D1을 구한 다음에 D2는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리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거 아니죠.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높이상의 거리 R이라는 거는 여기 물체가 원래 위치가 어딘지 상관없이 적당한 위치에 아무튼 이 위쪽에 있는 Q2로부터 최종적인 Q1까지의 중심 간의 거리 뭐 이런 것들 요거 문제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가지고 헷갈리는 친구도 제법 있어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단서 조건 내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물체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해 있다. 그래서 힘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정답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한 회전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돌림힘이 0인 상태다. 지렛대에 가해지는 돌림힘이 제로인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 여러분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01 논제에 대해서는 이제 02 논제 먼저 쓰느라고 요거 다 작성하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다 하는 거 실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해 볼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학년도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02 논제인데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 내용 같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광자에 대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에서는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문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풀어요. 그러는데 광자라는 말 나오고 광량자라는 말도 나오고 또는 광양자 이렇게도 쓰는데 그냥 광량자라고 쓰고요. 요건 약간 상관없는 말인데 양자라는 말 자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놈의 광자고 맨날 충돌하는 전자도 나오죠. 그래서 광자고 충돌하느라고 광전자라는 분도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만 푼다면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알아듣고 적당한 식 써서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용어 잘못 쓰면 아예 설명하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자,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네 아니오만 하세요. 5가지 용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모두 다 서로 다른 거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차이도 내가 그 차이점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써놓고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그런 사람. 자, 질문 자체가 여러분 벌써 좀 함정이긴 합니다. 5개가 전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아예 똑같은 말도 있습니다. 누구? 광자하고 광량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것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가자. 자, 광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광자를 얘기하기 전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빛이라는 거는 가시광선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일반적인 전자기파를 다 얘기한다고 합시다. 자, 전자기파. 공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연쇄 유도하면서 퍼져나가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 공간 자체를 매질로 하거나 다른 물질이 잠깐 매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파동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분명히 횡파라고 하면서 매질이 공간 자체일 수도 있고 진공, 또 다른 물질이 매질이 될 수도 있는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전자기파잖아. 그랬는데 이런 전자기파가 결국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순수 파동처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입자인 것처럼 봐야만 하는 상황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더라. 여러분들은 일단 요건 좀 수능 얘기이기도 하지만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파트에서 나눈 물리학 원 맨 뒤쪽에 나오는 몇 가지 실험들의 의의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그에 대한 결론들도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나오는 원자론의 발전 과정에서 무슨 러더퍼드 실험, 응급선 실험 뭐 이런 것들, 알파입자 산란 실험 뭐 이런 것들 하고 여기 나오는 실험하고 뭔가를 던져서 뭔가랑 충돌시켰더니 무슨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라는 게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알파입자 헬륨 원자핵을 던져가지고 금방하게 충돌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통과를 하더라. 알파입자 산란 실험 러더퍼드 실험이었었고요. 전자를 던졌는데 얘가 뭔가를 여기에 막힐 줄 알았거나 어떻게 했는데 여기를 통과를 하더라. 러더퍼드 실험 비슷하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뒤에 가서 동글동글한 무늬를 만들더라. 이거는 톰슨의 전자설 회절 실험이 되는 거고 미묘하게 다르죠. 역시 전자를 던졌는데 톰슨 실험인가? 던졌는데 얘가 가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어디를 가더라. 자꾸 가더라. 물론 이건 또 흑연이었거나 니켈이었거나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튕겨나간 데가 여기가 제일 많아. 요런 데선 잘 발견이 안 돼. 그거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 전자라는 입자의 물질성에 대해서 대표하는 중첩 관련한 실험 뭐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험 중에서 대표적으로 빛 가지고 하는 실험 중에서 광전효과 실험과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입자성 그럴 때 나오는 거 또 뭐니? 컴퓨터 효과 실험을 통해서 파동인 줄만 알았던 빛이 입자로서 한 알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처럼 파동 계속 간다 이게 아니라 입자가 통통통 튀어나와서 충돌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해야만 하는 실험이 두 개로서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파동의 입자성 중에 그 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 확인하는 실험이었고, 컴퓨턴 효과 실험에서는 광자라는 알갱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가지는 운동량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파동에는 운동량이 없잖아. 운동량을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실험이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들이 나옴으로써 단순 파동이라고만 볼 수 없고 빛을 입자로도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입자를 가리켜서 광자, 빛인데 입자인 것라고 하거나, 영어로 이제 포톤이라고 하죠. 라고 하거나, 이게 어떤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는 질량은 없습니다. 빛이, 광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 운동량을 가진 한 덩어리, 이러이런 양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라는 의미에서 광량자라고도 얘기를 한다. 광량자, 광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예 관점이 다르게 파동이 전자기파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광자라는 알갱이들이 평평평평평 날아가고 있다라고 빛 현상을, 전자기파 현상을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광자 또는 광량자 한 알은 에너지를 한 알당 이만큼씩 가져요, 또는 운동량 효과가 이만큼씩이에요 라는 것들을 한 알당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특정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얼마? 몇 줄? 이게 광자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파동이긴 하니까 진동수가 있었을 텐데, 해당 빛의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세크의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에요. 이런 줄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광자, 특정 진동수 파장의 광자 한 알은 운동량 효과가 그 또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하더라라는 요런 값의 플랑크 상수를 진짜로 넣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요런 운동량도 있다고 하자라고 봐야만 해 라고 하는 것들처럼 한 알당, 정확하게 하면 줄 퍼 개죠. 한 알당 이만큼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처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광량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는 광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두두두두두 나가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놀랍게도 광자 한 알 하나를 쏠 수도 있을 거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실험을 무려 해버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 중에 답안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내용은 다 아는데 재밌는 말을 써놓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광자가, 지금 문제에서도 나오죠. 광자 진동수 F자리가 날아와가지고 얘한테 부딪힌다. 어떤 마이너스 Q자리한테 부딪힌다. 내지는 1-1번 문제 그 광전효과 실험에서 이제 부딪힌다라고 그랬을 때, F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광자가 날아오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때 날아오고 있는 광자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하 F이므로, 이렇게 써놓는 답안지 서술을 내가 종종 봅니다. 운동 에너지 아니에요. 이거 하이프 값은 운동 에너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질량 있는 물체가 V라는 속도, 적당한 속도로 날아갈 때 그때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는 광자의 질량이 m이라 치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아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에너지의 정체가 뭐예요? 얘 정체가 뭐니? 하 F라고 쓰니 에너지의 정체가 뭐예요? 종류가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빛 에너지예요. 이 광자라는 입자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녀석인데, 얘는 껍데기도 없고 질량도 없고 뭐 어떻게 부딪혔을 때 얘가 띠용 하고 이렇게 탄성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되게 유령 같은 애인데, 얘는 어느 정도의 질량 덩어리이기는 해. 그럼 얘는 부피는 얼만큼 돼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 덩어리이기는 해. 그게
뭉쳐있으면, 에너지가 뭉쳐있으면 선생님 그거 크기가 어때요? 크기는 없어. 그러니까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상한 애기 때문에 이상한 거 그대로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빛 에너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런 말 그냥 써주면 되는 거를 굳이 각각의 운동 에너지는 하이프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은 아, 얘 어디서 이상한 말 쓰고 있네 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쓰지 않아요. 빛 에너지를 가진 이런 광자가 다른 물체에 충돌을 할 때 충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자가 전자 또는 또 다른 입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얘가 완전히 얘와 충돌한 대상과 완전히 일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입자가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100% 흡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뿐만 아니라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얘한테 일부만 전달될 때가 있긴 있어요. 일부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그러면 운동량도 일부만 전달되거든. 그러면서 얘가 일부만 전달하고 소멸되지 않은 애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100% 흡수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내용 전개를 하는 것이 광전 효과. 비껴나갈 때도 있는데 100% 전달 안 하고 조금만 준 다음에 얘는 나름의 에너지가 적은 운동량도 적어진 광자가 돼서 튕겨나가기도 하는데 파장이 길어져서 적당한 각도로 튕겨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컴퓨턴 효과죠. 그래서 이때랑 이때 똑같이 전자 또는 특정 입자에 광자가 부딪혔긴 하지만 완전히 흡수된다. 완전히 흡수 아니라 튕겨나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 전제 자체가 다르죠. 그거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광자라고 보통 표현은 광양자라고도 얘기하는 이거고요. 양자는 뭐냐? 양자, 우리 양자역학, 양자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양자가 뭐예요? 양자화 이런 말도 하는데 양자는 뭐냐? 양자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지칭어이거나 이러이러한 입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념어예요. 개념어. 개념어예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 그러면은 되게 작은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역학인가 보다 그런 물리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솔입자들을 양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입자 중에 특정 양자라고 부르는 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양자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양자화된다, 양자화되었다라는 말과 붙어서 주로 쓰이면서 사실 양자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량 개념이 기본 블럭처럼 덩어리져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대략 분자 수준까지 너무 보지는 말고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H2O라는 분자들로 여기다가 물을 채울 건데 어쨌든 공간을 채울 건데 물을 채운다 치면은 10cm, 15cm, 20cm, 20.1cm, 20.00001cm 얼마든지 어떤 높이든 다 만드는 게 가능하다. 실수값의 높이를 만드는 거 파이cm, 뭐 10루트 3cm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대략 17cm요 이런 거 말고 딱 10루트 3cm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치자. 정교하게 하면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H2O라는 분자로 공간을 채울 거긴 한데 나한테는 H2O 분자로 구성된 얼음 조각들이 있어. 요거 밑넓이랑 똑같이 생겼고 높이가 1cm인 얼음 블록밖에 없어. 부피 또는 높이에 대해서 1cm라는 높이 곱하기 면적이랑 적정한 부피를 가지는 이런 덩어리진 H2O 집단밖에 없다고 그렇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 안에 H2O로 공간을 메우는 거는 1, 2, 3, 4cm는 가능한데 1.5cm, 10.4cm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가리켜 특정 물리량, 높이라는 물리량을 만들 때 그걸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모든 높이라는 것의 형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높이라는 또는 부피라는 양이 질적인 건 내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건 물이고 이건 고체, 얼음인데 이거 문제 삼지 않고 어떤 양적으로 요런 규격을 제시한 것들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높이라는 것들은 1cm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수 뭐 이런 식으로 1, 2, 3, 4cm들 이라는 것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양을 기준으로 이런 입자화된 기본 단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쌓아가면서 그런 입자화된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물리량이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값은 내가 만드는 거 가능한데 요거는 절대 안 돼 라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양자화 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개념어죠. 물체가 이렇게 가지고 지금 양자와 부딪혔으므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다음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진짜로 그거 패스 그죠? 전자 설명해야 되니 그거. 자, 그거 이제 원자핵주에 돌고 있는 그 녀석. 광전자는 누구시냐? 광전자는 뭐 하시는 분이야?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분이랑 똑같은 분이시죠? 광전자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똑같은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광전자는 특히 어떨 때? 특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자가 날아와서 그거랑 충돌해서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가고 있는 전자, 그거를 광전자라고 부르자. 광자와 결합된 전자라고 해도 되고 광자의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올라간 전자라고 해도 괜찮고, 물론 원자핵주에서 설치고 있던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 흡수해서 더 큰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 다음에 돌고 있을 때, 거기서 존재할 때 이걸 보고 광전자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예 탈출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 저건 광전자가 날아간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공간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데 빛을 흡수한이라는 걸, 빛과 결합한 전자라는 의미에서 광전자라는 말도 좀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된 표현으로 답안지에다 서술하고 표현할 필요하기 때문에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들 조금만 정리를 해봤는데, 1-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슬쩍 봤더니 여러분 답안지에도 정답을 거의 아주 좋은 풀이와 함께 내지는 꼭 필요한 말들 잘 써서 답까지 딱 정확하게 쓴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문턱진동수, 우리 한계진동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특정 금속판의 일함수를 결정하게 되면 그 일함수 값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진동수라고 하는 진동수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F라는 빛을 쪼이게 되면 이제 그 빛에 해당하는 광자는 하F 에너지를 가질 건데, 문턱진동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하FA 또는 하FB만큼의 에너지를 일함수로 제외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에서 광전자가 튀어나가는 것을 광전효과라고 한다면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VB분의 VA라는 것은 루트 뭐 F-F 뭐 B 분의 F-F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까지는 좀 손쉽게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는 약 요런 용어 정리 조금만 해보고 본격적으로 논제 1-2 내지는 2번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 내지는 조금 더 관련해서 포텐셜 에너지 용법,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은 전위 개념도 약간 알아봐야지 돼요. 그거 관련해서 내용 먼저 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 텐데, 그거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같이 볼게요.